건강검진에서 분명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고 기분 좋게 병원 문을 나섰는데 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인데 현실에서는 막상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엔진 멀쩡하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인 혈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기존 검사들이 이런 치명적인 경고를 놓치는 걸까요? 그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콜레스테롤을 약간 단순한 숫자 맞추기 게임처럼 접근했기 때문이거든요. 숫자 맞추기 게임이요? 네. 그냥 피 속에 떠다니는 특정 물질량을 재보고 그의 커트라인을 넘으면 약을 먹고 아니면 안심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던 거죠. 아, 단순히 기준치 넘었냐 안 넘었냐만 따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혈관 내부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파이프에 찌꺼기 쌓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 이 숨겨진 시한폭탄을 찾아내는 가장 최신의 해답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의학계에서 무려 8년 만에 전면 개정된 기념비적인 문서죠. 2026 이상지질혈증 관리 가이드라인입니다. 맞아요. 정말 방대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로저 블루멘탈 박사와 페멀라 모리스 박사의 심층 대화 발췌본을 바탕으로 이 변화를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기름진 음식 피하세요 이런 뻔한 잔소리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르죠.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8년간 쌓인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패러다임을요? 네, 단순히 눈앞의 수치를 낮추는 걸 넘어서 이제는 유전자 단위에서 작동하는 RNA 치료제를 동원하고 환자의 수십 년 뒤 미래까지 예측하는 시스템이 도입됐거든요. 와, 수십 년 뒤 미래를 예측한다고요? 여기서부터 벌써 기존 상식하고 확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새로운 약 얘기하기 전에 그 블루멘탈 박사와 모리스 박사가 이 가이드라인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철학을 하나 제시했잖아요. 낮게 더 길게 유지해라. 아, 네.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죠.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길게 유지하라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철학이 된 건가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망가뜨리는 방식이 일종의 누적 데미지이기 때문입니다. 흡연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아, 담배요? 네, 담배 한 갭이 피웠다고 바로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쌓인 타르랑 염증이 암을 유발하는 거죠. 혈중 LDL 콜레스테롤도 완전 똑같습니다. 아, 수치가 살짝만 높아도 그게 오래 가면 안 좋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약간 높은 수치라도 그게 10년, 20년, 30년 동안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긁어대면 결국 동맥경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혈관벽을 계속 긁어댄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수치를 급격히 낮추는 것보다 젊었을 때부터 적정 수치로 아주 길게 유지하는 게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철학인 거죠. 일찍 시작할수록 예방 효과가 약간 경제학의 복리 이자처럼 눈덩이처럼 쌓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그 새로운 TR 이브엔트 위험 계산기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거군요. 자료 보니까 예전에는 10년 뒤 위험만 계산했는데 이제는 30대 청장년층한테 30년 뒤 위험도를 계산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30대 직장인 입장에서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내기도 벅찬데 30년 뒤 심장병 확률을 계산하라는 건 약간 너무 아득하고 와닿지 않는 이야기죠? 네, 괜히 공포감만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아프지도 않은데 60대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약을 먹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인간 본성에 좀 역행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말이죠. 하지만 30년 위험도 평가는 환자한테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개입 타이밍을 찾아주기 위한 아주 정밀한 도구거든요.
타이밍이요. 네. 기존 10년 계산기로 35세 성인을 평가하면 당장 45세 이전에 심장마비 올 확률은 당연히 1% 미만으로 아주 낮게 나옵니다. 그럼 의사는 당연히 괜찮네요. 돌아가세요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수치를 30년 뒤로 투사해 보면 65세에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무려 30%를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와, 10년짜리 레이더로는 도저히 안 잡히던 위험이 30년짜리 장기 레이더를 켜는 순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가이드라인 보면 중등도 위험 구간의 기준도 아예 바꿨더라고요. 예전엔 5%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5%에서 10% 미만으로 정의가 달라졌던데요. 네. 그건 약물 치료나 적극적인 생활 습관 교정을 시작해야 하는 환자군을 훨씬 더 촘촘하게 분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 과거에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방치되던 환자들을 제대로 솎아내겠다는 거네요. 네. 명확한 위험 구간으로 재배치해서 훨씬 이른 시점에 개입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 좋습니다. 계산기로 장기 들인 뼈대를 잡았다고 치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그 정상 판정받고도 쓰러지는 분들 말씀이시죠? 네, 그 미스터리가 아직 안 풀렸습니다. 계산기가 아무리 30년을 예측해도 입력하는 기본 데이터가 한정적이면 분명 놓치는 위험이 있을 텐데요. 그 수면 아래 숨어있는 잔여 위험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 지점에 바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진일보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위험 평가만으로는 환자의 개별 혈관 상태를 완벽히 파악할 수 없다는 걸 의학계가 인정한 거거든요. 아, 기본 검사의 한계를 드디어 인정했군요. 네. 그래서 위험 향상인자라는 개념을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옵니다. 계산기 결과만으로는 약을 쓸지 말지 좀 애매한 환자들한테 숨겨진 위험을 보여주는 특수 바이오마커를 쓰라는 거죠. 바이오마커요? 자료 보니까 좀 낯선 용어들이 꽤 많더라고요.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라던가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hsCRP 같은 것들이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는 건가요?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즉 hsCRP는 혈관 내부에 불이 나 있는지, 즉 숨은 염증을 탐지하는 정밀 레이더입니다. 아, 염증 레이더군요. 네.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라도 혈관벽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플라크가 훨씬 쉽게 쌓이고 또 쉽게 터지거든요. 그럼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는요? 그건 CT 촬영을 해서 심장 혈관에 이미 녹이 쓸어 있는지, 그러니까 플라크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칼슘 흔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와, 증상은 없어도 동맥경화가 진행 중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찾아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할 게 LPA, 지단백 A입니다. 아, 지단백 A. 이전에도 위험하다는 말은 있었는데 이번 2026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예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적 위험인자로 공식 도장을 꽝 찍어버렸더라고요. 네, 이 LPA는 유전적인 나쁜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쁜 운이요? 네, 생활 습관이나 식단으로는 거의 조절이 안 되고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수치가 결정됩니다. 세상에. 그럼 이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아무리 운동하고 닭가슴살만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인가요? 안타깝지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동안은 이걸 명확히 타겟팅할 방법이 없어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단순한 연관성을 넘어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게 규명됐거든요. 아, 그래서 평생 적어도 한 번은 꼭 검사해서 유전적 폭탄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권고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본인의 출발선이 어딘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자료 읽으면서 진짜 물어풀 탁 쳤던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포B, 아포지단백 B 검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포비.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특히 당뇨 환자나 중성지방 높은 분들은 LDL 목표치 달성에도 안심하면 안 된다. 이 검사 필수다. 이렇게 강조하던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피검사, LDL 검사의 맹점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 피검사에서 나오는 LDL 수치는 혈액속 콜레스테롤의 총 부피나 총 무게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전체 무게를 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정작 혈관을 막는 건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싣고 다니는 운반체, 즉 지단백 입자들이 혈관벽을 파고들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 운반체들이 문제군요. 네, ApoB는 바로 이 위험한 운반체 입자 하나당 정확히 한 개씩 붙어있는 단백질 꼬리표입니다. 아, 여기서 제가 자료 읽다가 생각해낸 쓰레기 비유를 좀 써먹어 보겠습니다. 오, 어떤 비유죠?
병원에서 재는 LDL 수치가 혈관에 떠다니는 쓰레기의 총 무게라면 APOB는 그 쓰레기를 나눠 담은 종량제 봉투의 개수를 세는 거 아닌가요? 와, 네. 그 비유가 기전을 진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총 무게가 10kg로 가벼워서 검사 결과는 정상 나왔다고 쳐보죠. 근데 이 10kg이 커다란 봉투 하나에 담긴 사람이랑 아주 작은 봉투 100개에 나뉘어 담긴 사람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봉투가 작고 개수가 많으면 혈관벽 미세한 틈새를 훨씬 쉽게 비집고 들어가서 꽉 막아버릴 테니까요. 자료 보니까 당뇨 환자들이 바로 이 작고 빽빽한 쓰레기 봉투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나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지질 대사에 교란이 생겨서 무게는 정상인데 입자 크기는 작고 개수는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현상이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존 검사로는 이 100개의 치명적인 작은 봉투를 못 잡아내는 거네요. 네, 의사도 환자도 정상 수치만 보고 안심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특수그룹한테 APOB 검사를 통해서 진짜 위형, 숨겨진 봉투 개수를 찾아내라고 강력히 지시하는 겁니다. 당뇨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생명줄 같은 정보네요. 수치 정상이라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30년 뒤 위험도 예측했고 쓰레기 봉투 개수까지 세서 내 몸의 위험을 다 찾아냈습니다. 이제 타격할 차례죠. 맞아요. 이 위험을 어떻게 타격할 것인가. 치료 파트 보니까 위원회가 엄청난 선언을 했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겪은 사람들은 이제 예외 없이 무조건 초고위험군으로 묶는다고요. 예전에는 이거 여러 단계로 나누지 않았나요? 네, 예전에는 심근경색 한 번 겪었어도 동반질환 없으면 고위험군, 당뇨 겹치면 초고위험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눴거든요. 약간 봐주는 구간이 있었네요. 네. 근데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미 혈관이 막혀서 이벤트, 즉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한 번이라도 겪은 혈관은 폭풍우가 휩쓸고 간 전장과 같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전장이요? 이분들한테 적당한 위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다시 혈관이 터질지 모르는 무조건 초고위험군이라는 걸 명확히 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한 번이라도 쓰러지셨던 분들은 무조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추라는 거군요. 그래서 목표치도 진짜 파격적이잖아요. VLTLIA CV 임상시험 바탕으로 이 초고위험군의 LDL 목표치를 무려 55 미만으로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하향 조정이죠. 근데 잠깐만요. 55 미만이면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낮은 거 아닌가요? 콜레스테롤이 마냥 나쁜 게 아니라 뇌 신경이나 세포막 구성하는 필수 물질이잖아요. 피 속에서 이걸 다 말려버리면 치매 오거나 뇌 기능 떨어질까 봐 무서운데요. 많은 분들이 정확히 그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십니다. 그렇죠. 걱정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구해요? 자기들이 피한 콜레스테롤은 스스로 세포 안에서 합성해서 씁니다. 자급자족을 하는 거죠. 스스로 만든다고요? 네. 혈류를 타고 도는 LDL은 그냥 간에서 쓰고 남은 잉여분이나 운반체에 불과해요. 실제로 신생아 태어날 때 피 속 LDL 수치가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하, 갓난아기들은 40밖에 안 되는데도 뇌가 쑥쑥 자라는군요. 맞습니다. 즉 수치를 55 미만으로 극단적으로 낮춘다고 뇌가 굶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혈관벽에 찌꺼기 쌓일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압도적인 이익만 남는다는 게 이미 입증됐습니다. 잉여 콜레스테롤은 그냥 싹 치워버리는 게 무조건 이득이군요. 진짜 이해가 쑥쑥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 먹던 스타틴 같은 알약만으로는 그 55 미만이라는 목표치 도달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벽이었죠. 게다가 스타틴 부작용으로 근육통 앓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등장한 5가지 혁신 신약들이 그야말로 구원투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엔 스타틴이라는 무기 하나로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컸는데 이제는 정밀 타격 무기들이 생겼어요. 어떤 약들이 있죠? 먼저 벤페도익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스타틴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되는 경구용 약제인데 최근에 심혈관 사건 자체를 줄여준다는 결과가 입증돼서 가이드라인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먹는 약의 발전도 놀랍지만 제가 자료 보다가 제 눈을 진짜 의심한 대목이 두 번째부터 등장하는 약들입니다. RNA 치료제 말씀이시군요. 네. 인클리시란 같은 약의 기전이 소형 간섭 RNA, siRNA라고 적혀 있고 무슨 가족성 암미크론 혈증 증후군 치료하려고 mRNA 기반 치료제까지 승인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잠깐, mRNA요?
우리 코로나 백신 맞을 때나 듣던 그 유전자 기술이 콜레스테롤 약으로 쓰인다는 건가요? 백신 기술이 어떻게 혈관을 청소하는 건지 도무지 매치가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과학의 발전인데요. 기존 약들은 이미 혈관에 풀려나온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끌어당겨서 치우는 하수구 청소 방식이었습니다. 하수구 청소요? 네, 그런데 이 RNA 치료제들은 아예 간세포 내부로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설계도 자체를 찢어버리거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와, 하수구 청소가 아니라 아예 상류 쓰레기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잉클리시라는 간에서 LDL 수용체를 파괴하는 단백질의 생산을 유전자 단위에서 차단해버리죠. 스위치를 끄니까 효과가 강력하고 한 번 주사 맞으면 수개월 지속되니까 매일 약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와, 혁명이네요, 진짜. 그럼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그 아주 무서운 유전병을 위한 약도 새로 나왔잖아요. 에비나쿠맙이었나? 네, 에비나쿠맙입니다. 타겟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의 혁신이죠. 이 유전병 환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콜레스테롤 분해라는 문이 아예 고장나서 일반 약에 안 듣거든요. 문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하죠? 이 약은 기존 문을 안 고치고 지질 대사를 방해하는 ANGPTL3라는 특정 단백질을 직접 억제해서 아예 우회로를 뚫어주는 기적 같은 약입니다. 세상에, 유전적 결함을 첨단 과학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우회로를 뚫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루멘탈 박사랑 모리스 박사가 이번 가이드라인에 스테틴 불내성 환자를 위한 알고리즘을 아주 꼼꼼히 넣었어요. 부작용 때문에 약 포기했던 분들에게 이 신약들이 완전 새로운 생명줄이 될 겁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첨단 무기들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닐 테고요. 어린아이나 노인, 임산부들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하잖아요. 네, 그 지점이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여주는 섬세함의 끝판왕입니다. 무조건 강력한 약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세분화했나요? 소아, 노인은 물론이고 만성 신부전 환자, HIV 감염인, 신부전 환자, 그리고 임신 준비 중이거나 수유기 여성 등 특수 집단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맞춤형 권고안을 다 마련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까지 꼼꼼히 따져놨죠. 와, 8년단의 대규모 업데이트답게 정말 빈틈없이 꽉 채워졌네요. 자, 이 방대한 정보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도록 모리스 박사가 강조한 핵심 요약 ABC를 좀 짚어주시죠. 네,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A는 어세스먼트, 즉 위험평가입니다. 무작정 남들 따라 약 먹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PREBNT 계산기로 30년 뒤 위험도를 파악하고 APOB나 석회화 검사로 내 혈관의 진짜 상태부터 정밀 평가하십시오. 네, 두 번째 B는 뭔가요? B는 블러드 프레셔, 혈압입니다.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이지만 혈압 관리가 병행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6개월간 생활습관 개선했는데도 130에 80 이상이라면 주저 말고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혈압은 기본 중에 기본이군요. 마지막 C는 당연히 콜레스테롤이겠죠? 네, 맞습니다. C는 콜레스테롤, 오늘의 대원칙이죠. 낮게, 더 길게 유지해라. 일찍부터 낮춰야 예방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 있는 시대잖아요. 전문의와의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 30년 뒤 건강을 설계할 수 있다는 권력 이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건강 주권이 환자에게도 넘어온 셈이죠.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한테 약간 이런 도발적인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죠? 우리가 30년 후 심장병을 수학적으로 다 예측해내고 유전자 스위치까지 꺼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원천 차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과학의 발전이죠. 그렇다면 아주 먼 미래에는 우리가 심장병이나 동맥경화를 노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네, 마치 백신 안 맞아서 걸리는 전염병처럼 완전히 예방 가능했는데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서 걸린 질병으로 취급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예방의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미래이기도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여러분의 진짜 혈관 위험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혈관 속 안개에 가려진 치명적인 쓰레기 봉투는 과연 몇 개나 도 될까요?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다음번 건강검진에 꼭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